그 무역 결제로는 환율하고 신용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네. 네, 두 개를 비교하면은 신용장은 조금 하면은 대충 감이 와요. 딱 이거 내 이해하겠구나 하는데 환율은 훨씬 신용장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큰 스케일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안다는 것은 거의 신이 된다는 거랑 마찬가지일 정도로 환율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무역업자 입장에서 환율이 자기 비즈니스에 중요한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줘요. 비즈니스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무역업자 입장에서는 비즈니스가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첫째는 자기가 예를 들면 이 무역업자가 예를 들면 가방을 수출한다 하면 가방 자체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네? 가방을 싸게 생산해가지고 비싸게 팔면 이익을 벌 수 있죠. 네. 그건 이제 아이템 사업이라고 해요. 아이템 사업 비즈니스가 있는 거고, 아이템 사업하고 전혀 상관없이 물건을 팔면 달러를 받잖아요.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환율이 개입되죠. 그러니까 환사업이 있는 거예요. 환사업. 그러니까 무역업자는 반드시 두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죠. 그러니까 아이템 사업만 하고 환사업은 안 하는 무역업자 있어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거의 어쩔 수 없이 한 사업에 두 개 사업에 끼어들 수밖에 없어요, 무역업자는. 근데 무역업자 입장에서는 둘 중에 어느 거를 더 잘 알아? 아이템 사업은 자기가 하기 때문에 확실히 잘 알죠. 근데 환사업은 어떻게 돼요? 잘 몰라요. 사실 잘 모르고 훨씬 더 불확실한 상황이 생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템 사업에서 이익 보고, 환사업에서도 이익 볼 수 있고, 아이템 사업에서 이익 보는데 환사업에서 손해 볼 수 있고, 아이템 사업에서 손해 보는데 환으로 이익 받을 수 있고, 두 개 다 손해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네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좌우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이템 사업으로 손해는 안 본다고 생각해. 이익 보는데 환으로 손해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손해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무역업자 입장에 중요하죠. 또는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익이 줄어든다든가, 응?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익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이라는 것은 무역업자 입장에서는 환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환율이라는 것은 자, 내가 정리를 할게요. 환율은 가격이 아니에요. 일단 중요한 건 환율은 가격이라는 거죠. 가격이라는 것은 가격이다 하고 말하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가격은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요에 의해서만 결정된 것도 아니고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죠? 네. 그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환율은 가격은 가격인데 예를 들면 가격은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격이 형성되잖아요. 무엇의 가격이? 달러의 가격. 그렇지, 달러의 가격이라고. 네? 달러는 더 말하면 달러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보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달러를 뭐라고 하면 돼요? 꼭 달러만이 아니잖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화자를 대표하는 것이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라고 하는 것보다는 국제통화라고 하는 것이 맞아. 국제통화라는 건 뭐예요? 거래를 하면 우리나라 원화로 결제하기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국제통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외 무역을 하면서 그 결제가 가능한, 다시 말해서 내가 그 돈으로 지불하려고 그럴 때 그 통화로 지불하면 상대방도 오케이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통화, 국제통화죠. 그 국제통화의 가격이 환율이라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 환율은 통화의 가격이죠. 물건의 가격이 아니에요. 물건의 가격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통화하고 물건이 있어요. 물건의 가격은 아니에요. 통화의 가격이에요. 그러나 물건도 통화하고 가격하고 연관이 되어야 돼요.
돼요.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드는 것을 뭐라 그래요? 물건도 가만히 있으면 물건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물건을 누가 만들잖아요. 만드는 것은 뭐라 그래요? 생산. 물건을 만드는 주체는 뭐라 그래요? 생산자. 기업이라고 그래요. 기업 생산자. 기업이라고 그러죠. 이 기업도 거래가 돼야 합니다. 기업 자체도 쪼개서. 기업이요? 어. 누구한테 거래가 돼요? 주식. 아. 기업도 이렇게 쪼개가지고, 기업을 쪼개가지고 거래하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기업도 가치가 있는 거죠. 예? 주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은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려면 돈을 어떻게, 자기 자본으로만 투자하지 않잖아. 타인 자본 빌리죠. 그러면 뭐를 줘야 돼? 남의 돈 빌리면 뭘 줘야 돼? 이자를 줘야 돼. 이자를 줘야 되죠? 이자가 이런 것도 있어. 이것을 뭐냐면 남의 돈 빌리는 것을 채권이라고 해요. 회사가 빌리는 것을 회사채. 국가가 빌리는 것을 국채. 응? 그렇게 하죠?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자가 빌려. 그러니까 통화만 있는 게 아니고, 물건도 있어요. 물건도 있고, 물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기업의 가치,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주식은 물건 아니잖아요. 주식은 통화도 아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것은? 크게 보면. 채권, 이런 것들은 뭐라 그래요? 무용자산. 자산이라고 해요, 자산. 물론 물건도 자산일 수 있죠. 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통화는 국내 통화가 있고 국제 통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라는 것은 국제 통화의 가격인데, 그러면 국내 통화하고 서로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가격에. 그 다음에 또 물건하고 관계 있겠죠. 물건하고 관계도 있고, 또 자산하고 관계 있겠죠. 자산하고 관계되는, 그러니까 통화는 이 국내 통화, 국제 통화 관계에서 환율이고, 물건하고 관계 있는 것은, 물건의 가격은 뭐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한 물건이 아니라 여러 물건들의 가격은. 물가. 그렇죠. 물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자산들은 이 자산들의 가격을 아까 돈 빌리고 하는 것은 뭐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서로 연관이 되는 것이 이자라고. 이자이라고. 그래서, 크게, 가격끼리 또 상호작용을 일으킨다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알려면은 뭘 또 알아야 되고, 물가도 알아야 되고, 이자율도 알아야 된다. 오케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러겠지, 안 그러겠지? 그래. 물가하고 이자율하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 다음에, 환율은 아까 수요와 공급에 결정되죠. 그 다음에 그 수요 공급은 가장 우리가 전통적으로 달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환율 수요를 형성하고. 그렇죠. 누가 달러를 필요로 해요? 수입업자. 그 다음에 수출업자 있죠. 수입업자는 수요를 형성하고 수출업자는 공급을 형성하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란 말은 수출과 수입하고 연관된다는 거예요. 수출과 수입하고 연관되는 것을 국제수지라고 그래요. 오케이? 국제수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수출하고 수입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수출이 잘 되면 경제가 성장해야 합니다. 경제가 성장하죠? 이 경제 성장하고, 국민 소득하고 연관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국제 수지하고도 연관이 되고, 국민 소득, 경제 성장하고도 경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변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경제는 5가지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제는 5가지 변수에 의해서 움직인다. 자, 어떤 경우든지, 그러니까 환율을 이해할 때는 환율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환율을 우리가 기호로 E라고 해요. 익스체인지 레이트. 그 다음에 물가는 뭐라고 씁니까? P라고. 이자율은 I라고. 국민소득은 Y라고 해요. Y.
그 다음에 무역수지는 트레이드니까 T. 국제수지는 Y, 이 변수가 5가지가 있다. 자, E는 뭐? 환율, 환율. 여기는? 물가, 여기는? 이자율, 여기는? 국민소득? 국민소득, 무역, 무역수지. 수지. 5가지 변수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런 중에서 환율을 그러면 환율은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아.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받기도 하고,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환율을 이해할 때는 환율만 이해하지 말고, 물가 이자율도 같이 보고, 국민소득도 같이 보고, 무역수지도 같이 보고, 이게 뭐예요?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하죠. 자, 예를 들면 한번 해봅시다. IMF 경제 위기 때는 환율이 올라갔어요. 엄청. 지금 막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올라갔죠. 환율이 폭등했죠. 왜 환율이 폭등했을까요? 또 달러를 많이 필요로 하니까. 달러를 많이 필요로 하니까. 왜 달러를 필요로 했을까요? 수입하려고. 수입을 해야죠. 수출이 안 되고 수입이 늘어나니까. 그것은 뭐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T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무역수지 적자가 되니까 환율이 폭등해버리죠. 네. 그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무역수지 적자가 되니까 환율이 폭등하는. 그것도 있죠. 무역수지 적자가 그거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무역수지 적자는 그렇게 천천히 일어나잖아요. 흑자가 시간이 한 달, 2달 갑자기 일어나 버리는 건 뭐예요? 갑자기 환율이 폭등해버리는 것은 무역수지 적자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네. 그것보다 한만이라고 해요. 한만이. 만이는 만인데 뜨거운 만 돈이다. 뜨거운 돈? 뜨거운 돈. 아차 뜨거운 돈. 왜 뜨겁까? 쉽게 들어왔다가 쉽게 나가버려요. 들어올 때도 빨리 쉽게 들어오고 나갈 때도 빨리 나가버려요. 단기성이에요. 그때 우리나라 경제 정책이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이 나라는 정말 안 되겠다. 경제 원리에 따라서 경제 정책을 뺀 게 아니라 이상한 정책을 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에다 투자를 하면은 전혀 수익이 발생하지 않겠다. 그것이 모두 다 동의를 해버려요. 외국 투자가들이. 돈 다 빼갖고 가버린다고. 그것도 빨리 가버린단 말이에요. 한만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달러가 부족해져 보잖아요. 네. 갑자기 부족해져 버려요. 그러면은 환율이 폭등해 버린다. 그래서 IMF 경제 위기는 결국에서 한만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왜 안 그랬냐? 그 전에는 한마디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잘 안 됐어. 자본 자유가 안 돼 있어서. 근데 우리가 OECD에 가입했잖아요. OECD에 가입하면서 자본 자유화를 했어. 자본이 쉽게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단 말이에요. 무역 자유 하듯이. 그러니까 쉽게 들어왔어요. 괜찮네. 그럼 OECD도 가입하고 그러니까 좋았어. 들어왔는데 들어온 돈이 그러니까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흥청망청 했겠잖아. 달러 들어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경제정책을 하니까 이 돈들이 쉽게 엄청 빠져나가 버려요. 갑자기. 그러니까 환율이 달러가 갑자기 부족해져 버리죠. 무역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폭등해 버리니까 그래서 달러가 부족하니까 환율이 폭등해 버린 거죠. 이해가 됐죠? 환율이 폭등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환율은 어디에서 발생했냐면은 어떻게 보면 투자하고 관련해서 국제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미래 전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산을 국내에다 투자했는데 다 빼갖고 해외로 가지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전 세계적인 그 사람들도 전 세계적인 전 세계를 투자 환경을 생각하고 가장 수익이 나는 곳에다 투자를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익이 안 나가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고 다른 나라로 가버려. 그러니까 국제 투자라고 합리적인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자금을 이동시켰죠. 네. 그러면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것은 꼭 무역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투자, 그 단기 투자,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사태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진단키트 이런 것들이 잘 발달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괜찮아질 것 같아. 그럼 많이 들어오겠죠. 달러가 많이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투자하려고.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 달러가 들어오겠죠. 그럼 달러가 넘쳐나죠. 그럼 환율이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지. 그렇죠. 근데 또 수출이 많이 됐어. 수출이 많이 되면 환율이 또 많아지죠. 그럼 환율이 떨어져요. 달러가 많아지면 떨어져요. 떨어지죠. 오케이? 그럼 달러가 떨어진다면 원화 가치는 어떻게 상대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좋을수록 우리나라 돈 가치는 올라갈까 떨어질까? 우리나라 경기가 좋을수록 우리나라 경제가 좋을수록 우리나라 돈 가치는 올라갈까 떨어질까? 올라가죠. 무조건 경제가 좋으면 어떤 나라 경제가 좋으면 그 나라 돈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어. 그것도 환율을 그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통화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다. 이해가 됐어요? 네. 그 환율을 이해할 때 환율은 외국 통화 가치잖아요. 우리나라 돈 가치가 우리나라가 경제가 좋으면 환율은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거 맞아? 떨어지는 게 맞아? 올라가죠. 원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환율은 떨어지지. 이렇게만 생각해야 돼요. 경기가 좋을수록 환율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좋을수록 수출을 많이 하니까 수출을 많이 하고 외국 자금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달러가 많아지니까 환율이 떨어진다. 환율이 떨어지면 또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또 안 돼. 떨어지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하면은 환율이 떨어지죠. 환율이 떨어지니까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또 감소해요. 왜요? 환율이 떨어지면은 그 수출업자 입장에 채산성이 떨어지지. 1달러인데 1,000원인데 800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수출이 늘어나면 환율은 떨어지는데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을 감소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증가를 막는 힘이 작용하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무엇이든 증가하면 증가해서 그 증가를 계속 막는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재밌다고 해야 되는데. 좀 이해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코로나 사태 때 처음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가 좀 안 좋았잖아요. 시천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기를 좋게 봐, 안 봐? 안 좋게 봤어요. 다 빠져나가려고 그랬죠. 빠져나갔죠. 그런데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올랐어요. 그냥 환율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지나니까 우리나라는 빨리 해결되고 다른 나라로 다 전염돼 버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더 좋아졌죠. 그러니까 환율이 다시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 다시 떨어졌죠. 정상적으로 들어왔죠. 그 환율의 변화를 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죠? 그러면 근데 환율은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환율 변동에 논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가 있잖아요. 코로나 사태가 있을 때 우리나라 처음에 있을 때는 신천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환율이 올라갔죠. 환율이 올라갔죠. 신천지가 해결되고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 사태가 있으니까 환율이 떨어졌죠. 근데 환율은 경제적인 논리에서 결정된 거예요. 비경제적인 코로나 사태에서 결정된 거예요. 비경제적인 코로나 사태에서 결정된 거죠.
그러면 이걸 이해하려면 비경제적인 코로나 사태가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내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이거 올라갈까 떨어질까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걸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예측할 수 없죠. 그러니까 환율은 예측이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세상은 코로나 사태만 의해서만 움직이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갈등도 일으키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 뭐 이란이 뭐 정유 공장에 갑자기 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사우디에 불 나버렸잖아요. 그것을 경제 논리로 불날 것이다 안 날 것이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불난 것에 대해서 환율은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죠. 그러니까 환율이 경제적인 영역에서 경제 논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비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너무 환율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환율 자체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의 어렵다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런다 해서 그 말은 아무렇게 예측하지도 말고 그냥 놀고 있어라 그 말이 아니라,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논리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그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오케이?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해서는 좌우간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네. 내가 저 달러를 받기로 돼 있어요. 수출하면 달러 받기로 돼 있어. 근데 달러를 당장 주겠다는 게 아니라 60일 후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달러를 60일 후에 주겠다는 거예요. 60일 후에 뭘로 줘? 달러로 줘.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어? 원화에 관심이 있죠. 근데 60일 후에 달러가 환율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면 나는 환 위험에 처하고 있는 거죠. 환율이 오르면 좋지만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보는 거죠. 그 불확실성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상황에서 나는 60일 후에 달러 받기로 돼 있는데 내가 60일 후에 환율을 몰라. 그러니까 나는 불안해. 내가 예를 들면 가방에서 사는데 가방은 가격은 확실히 이익을 받는데 이익 본 것을 다 까먹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무역으로만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거지 환 비즈니스는 안 하고 싶다는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 보험에 들어요. 그럼 그거 환 변동 보험이라고 해요. 환 변동 보험인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환 변동 보험에도 한계가 있다. 그럼 은행한테 팔아요. 빨리 팔아요. 60일 전에. 60일 전에. 팔아요. 채권 사면은. 이렇게 해주면 돼. 60일 전에 받을 것 있으면은, 달러로, 뭐가 있는, 채권이 있는 거죠. 네. 달러로, 60일 후에 달러를 받을 거 있는데, 줄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채권 채무를 제로로 만들어버린다. 수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리 60일 후에 달러를, 어떻게 보면은, 주겠다고 해버려요. 주겠다고 하는 계약을 해버려요. 내가 60일 후에 달러 주겠다. 그 계약을 하고 그 가격을 지금 정해버려요. 그러면은, 그때 얼른 줘보면 되잖아요. 가격은 지금 정해니까 그 가격을 지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가격 정해니까 알 수 있지. 그 당시 가격, 그때 가서 가격을 모르지만 지금 내가 그 가격을 알 수 있잖아요. 60일 후에 달러를 주겠다고 하는 그 거래를 하는데 그 환율은 내가 지금 정하면 되니까. 지금 정해. 그걸 뭐라고 그런지 알냐면 그걸 선물하는 거예요. 선물한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선물한. 그러니까 60일 후에 줄 돈을 주겠다는 계약을 해버려요. 나는 뭐 하면 돼? 받을 거 있으니까 똘똘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지금 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물건을 지금 인도하는 게 아니라 60일 후에 인도할 물건을 주겠다는 거래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럼 그게 반드시 이익을 보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이익을 보내고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나는 고정이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근데 내가 선물한 거래를 했는데, 그 1달러에, 그때, 예를 들면, 1달러에 1,000원에 지금 했어. 주겠다는 거래를 했어. 근데 1달러에 1,200원 돼버렸어. 우음에 이제 괜히 200원 손해보고. 그러니까
이익 보고 손해본 게 아니라 고정을 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좌우간 달러로는 이쪽 저쪽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달러로는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다. 나는 머리로만 하고 아이템 사업만 해야 이익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됐죠. 환율 재밌죠? 네.